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효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게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이제 개학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5월 달부터 이제 학교를 혹시 가게 되거나 하면 이미 이제 집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서 이 학습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흐트러졌고 해서 공부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으실 텐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될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학습지를 많이 풀리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 그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끌어올리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끝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 아이들이 나중에까지 쭉 열심히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려면 기본 베이스에 바탕에 어떤 것들이 깔려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셔서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규칙 잘 지켜야 된다. 숙제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럼 아이가 학교 가면 이러저러한 것들이 막 자기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이유가 첫 번째 학교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이제 대학에 가기 전까지 19살까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사실 고등학교 가면 뭐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내야 되고 사실 아이들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초등 때 설정되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가 학교에서 갈등 때문에 괴로웠던 아이들은 학교에서 받았던 이런 이미지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막 저기 학교에 뭐에서 하는 것들을 하기 싫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럼 남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까지 어머님들은 집에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학교 가면 재미있는 일이 있다. 좋은 쌤을 만날 거다. 학교 가면 굉장히 좋은 거다. 혹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놀도록 하자는 학교 가면 지켜야 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보다 학교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재미있는 곳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 학교가 부담스러운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어머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설정해 주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온라인 강의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쪽지를 주고 받으셨다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신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보통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세요. 아무래도 조금 뭐 편한 관계는 아니죠. 근데 엄마만 선생님한테 그러냐 하면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도 또 부모님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주 그냥 좀 유별나신 분들도 있고 내 애를 너무 보호하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사실 애 문제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리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도 선생님한테 연락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학부모하고 교사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예요. 아이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두 선생님과 학부모가 힘을 합해야 되는 이런 관계인데 둘 다 부담스러워서 서로 연락을 안 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게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관계가 좋을 때에는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초반에 이걸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도 아이한테 연락 안 하고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엄마도 선생님한테 연락 안 하면 얘가 계속 방치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실 때에는 물론 이제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공손하게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뭐 아니면 선생님 힘드시죠? 사실 선생님들 지금 힘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나는 우리 애 하나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애들을 20명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셔서 이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하고 관계가 원활하면 아이에게도 좀 호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고 상의하고 우리 애가 오늘 요즘에 왜 이런 문제를 야기할까? 왜 애가 조금 변화가 있는데? 라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전문가들이거든요.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선생님하고 조언을 구하는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서 아이가 교사하고 잘 지내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그리고 엄마랑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학교가 즐거운 곳이고 안전한 곳이다라는 베이스가 아이들에게 있어야만 나머지 공부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오랜만에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막 동생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들은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엄마가 봤을 때 아, 왜 저러지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행동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하면 욕하지 마, 동생 때리면 때리지 마, 짜증내면 짜증내지 마, 왜 징징거려, 뭐 이렇게 그 행동을 소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소거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를 아주 심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물컵이 있어요. 아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을 아이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 통이 커요. 뭐 키우기 쉬운 아이들, 좀 순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게 크고 좀 예민하고 뭐 엄마가 어릴 때 키울 때 좀 잠 안 자서 좀 고생했고 뭐 그런 아이들 자존심이 좀 세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요게 작아요. 이거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개인의 특징인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의 내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이죠. 근데 여기 이제 물이 찹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스트레스가 요만큼 찼을 때까지 이게 넘치지만 않으면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감당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그래가지고 이게 넘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때부터 자기 행동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얘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엄마 말을 안 듣거나 예전과는 다른 엄마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생각을 왜 이렇게 말썽을 부려 그만해 그런 행동 하지 마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얘가 요즘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요즘 얘가 뭐가 스트레스라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포커싱을 탁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그러면 엄마가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제거를 하셔서 스트레스 수위를 낮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가 제일 싫어? 뭘 하는 게 제일 힘들어? 라고 물어보셔서 학원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면 학원 좀 쉬고 학습지 제일 싫어요. 그럼 학습지부터 좀 쉬고 어떤 친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 친구랑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하고도 좀 상의하고 예,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셔서 얘가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중에서 아니 요즘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 스트레스 받지. 얘도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의학적 논문에 보면 어릴 때 받았던 스트레스가 뇌세포를 파괴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커서도 지각 능력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아이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데 매우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어머님들 굉장히 골치 아픈 돈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아. 그러면 아이 교육에 어떻게 정성을 다 쏟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아니면은 회사에서 일 때문에 너무 힘들면 살림은 내팽개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할 에너지를 여기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안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항상 얘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자,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그 성적이 오르려면 좋은 학원 보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좋은 학습지를 풀려야 된다.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적을 좌우하는 게 자존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어떤 거냐면요. 자존감은 자신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은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합니다. 뭐 나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나는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뭐 슈퍼스타 K 예선전, 미스터 트롯 예선전 나가서 떨어졌어. 그러면 난 노래 별로 못하는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이 자신감이 팍 꺾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누구하고 비교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한 명만 만나도 확 깔아앉는 감정이에요. 매우 취약한 감정이죠.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시면 안 되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자존감이란 어떤 거냐면 저는 노래도 못하고요. 저 별로 체육도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요. 라는 게 자존감입니다. 남하고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유지가 오랫동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끈기 있게 매달려서 이것들을 성취해내거든요. 이게 자존감하고 굉장히 영향이 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울면서 막 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잠을 한 3-4시간밖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니까 너무 몸과 마음이 그리고 뭐 노력을 아무리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할 때 못하겠어 이러고 집어 던지는 애가 있고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들러붙는 애가 있어요. 얘가 승리하겠죠. 그러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죠.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거는 자기 인생을 좀 지금보다는 더 낫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끝까지 공부를 버텨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되었는가 하면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받아요. 그랬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애가 시험에 100점을 맞아와 그럼 막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 뭐 70점, 60점 맞아와 그럼 엄마가 야단을 쳐요. 좀 더 잘하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엄마가 공부 잘하면 나를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잘못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날 미워해서 자꾸 야단을 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구비가 돼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했던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공부 성적이 떨어지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 이때 받은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여서 끝까지 공부한 아이를 만들려면 얘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지금 성적, 지금 태도 이런 거에 너무 야단치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자존감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자, 그다음 자존감을 높이는데 공감과 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인간이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받고 있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좌절을 하고 힘들 때 포기하고 이런 건 어떤 때 그렇게 되냐면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아무도 내가 이렇게 힘든 걸 몰라.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퇴근도 못하고 지금 몇 달째 엄청나게 고생하는데
국민들이 다 이렇게 뭐 감사하다는 표현을 뭐 인스타나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다들 막 뉴스나 이런 데서 그분들을 그걸 노고를 치하하고 이렇게 내 고생을 사람들이 알아줘. 그럼 이게 버텨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고생을 몰라. 그러면 이제 확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초등생도 지금 뭐 어렵습니다. 공부하기. 옛날에 비해 보세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나. 엄마가 보기에는 옆집 애보다 안 하기 때문에 얘 고생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럴 때 엄마가 네가 뭘 그렇게 한다 그래. 지금 동네 봐봐봐. 너만큼 학원 안 다니는 애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면 혼자 울다가 이렇게 힘든 걸 내가 왜 해야 돼? 하고 포기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애가 이제 공감하고 지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얘가 엄마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아유 그래 힘들겠다 하고 손잡아 주시는 거. 엄마 너무 괴로워 이럴 때 그래 괴롭겠다 라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 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기 싫어 라고 하면 시끄러워 입 다물어 빨리 가서 해가 아니고 아이고 그래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만 따라 해주시고 얘 기분을 같이 읽어주시기만 해도 엄마가 내 마음을 진짜 잘 아는데 라고 얘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많이 해주셔서 얘가 스스로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 격려를 받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힘드시겠지만 좀 함께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머리로 하는 거다. 예. 머리가 좋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머리가 좋은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내느라고 뭐 서울대 간 아이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걔네들이 전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별로 머리 안 좋아요. 그 얘기를. 근데 사실 저는 걔네들이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근데 걔네들이 공부를 하면서 옆에 친구는 빨리 외우는데 나는 빨리 안 외우죠. 옆에 친구는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데 나는 못 풀어. 이런 좌절을 계속 겪으면서 아, 나는 머리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머리 안 좋아요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때 그 빨리 외웠던 걔는 서울대를 못 가고 얘만 왜 서울대를 갔냐고.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가 좋다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지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음 먹도록 도와주시는 거. 공부 포기하고 싶은데 공부 포기할까? 아니야. 하지 말. 지금 좀 더 버텨보자. 다음에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꽉 먹고 끝까지 하고 밀어붙이는 애가 결국 살아남아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일은 이 엄마가 야단치고 때리고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해가지고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 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 지금 초등학교 때 벌써 아이가 공부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망가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 힘든 공부를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도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성취 능력이라는 것도 공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성취 능력은 자존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존감은 그냥 마음의 바탕이 되는 건데 성취 능력은 저걸 잡겠어, 쥐겠어 라는 어떤 도전의식, 목표의식 같은 거거든요. 성취 능력이 높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죠. 예. 성취 능력은 언제부터 자라났냐 하면 애가 이제 이렇게 어릴 때, 돌 때 이렇게 발발 기다가 갑자기 벌떡 서요. 그러면 옆에서 엄마 아빠가 막 잘했네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걸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부터 벌써 성취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옆에서 잘한다 격려해 줄 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집에서 애들하고 오래 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고 학습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잔소리를 하면서 이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보고 잘못하는 거는 더 지적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얘가 그러니까 어머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작년의 아이와 비교해라. 작년보단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일에도 칭찬해서 애가 칭찬받는 마음을 느끼고 더 잘할 수 있는 이 힘을 북돋는 거. 그래서 성취 능력이 높아지는 거. 이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 호르몬은 인간의 몸속에서 나오는 한 8, 90여 가지 호르몬 중에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 중에서 유일하게 중독 성향이 있습니다. 도파민 호르몬이 탁 나와버리면 다음에 또 그걸 하고 싶어서 막 노력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뭐냐면 우리 그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골 넣으면 막 우와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 확 뜨거워지는 기분. 예. 으악 하는 거, 안정환 골 넣었을 때 막 이랬던 그 기분이 도파민이거든요. 100m 달리기 할 때 막 선을 이렇게 들어와서 땅 하고 들어오면은 막 이러는 거, 옆에서 와 해주면 막 기분 짜르르한 거, 이게 도파민 호르몬이 그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달리기에서 그걸 느껴봤어. 1등 했어. 그러면 내년 운동회 때는 또 1등 하고 싶어서 다 체육 시간에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가 내가 뭔가 성취를 했을 때 옆에서 와 해주는 것들을 누적한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라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을 뚫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100점 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받아쓰기 시험을 막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막 10번씩 썼어.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더니 어머 정말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럼 얘가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면서 나는 역시 그 훌륭한 어린이구나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겠죠? 예, 역시 인간은 노력의 보상이 있구나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웬일이야? 엄마가 너무 좋아하겠어. 막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엄마가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상상하면서 집으로 뛰어옵니다. 엄마! 이러면서 막 시험지 들고 뛰어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 도파민을 이렇게 쏟아내게 하려면 와! 와! 막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남들이 보면 서울대 입학한 것처럼 막 이런 걸 해주면 얘가 막 찌르르한 기분을 막 느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와, 우리 엄마 받아쓰기 100점 저렇게 좋아하냐? 내가 중간고사 100점 한번 맞아준다.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은 이런 방식을 쓰세요. 엄마 100점이야 이러면 잘했네. 근데 너 이번 100점 몇 명이야?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 도파민이 나오려다가 칙 가라앉죠. 예. 몇 명인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우리 반 애들이 몇 명이나 100점 맞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떤 성취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작은 성취를 했을 때에도 그까지 받아쓰기 100점 뭐 중요하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 작은 성취에 막 기뻐하시고 같이 막 환호하시면 얘가 다음에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 노력이 쌓여서 성취 능력이라는 걸 갖게 되고 성취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라는 어려운 관문을 뚫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좀 칭찬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공부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아닙니다. 공부 습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습관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앉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신다 이런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입시를 뚫어요? 공부는 습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로 하는 거냐면 의지로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자세가 바르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 때까지 뭐 전교 꼴등이었는데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그런 애들도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의지를 가지고 그걸 돌파해 나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얘의 어떤 자율적인 의지가 망가지지 않도록 아우 그만해 그까짓 거 해서 뭐해 빨리 공부나 해라는 잔소리 이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얘의 의지가 북돋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면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초등 공부는 호의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할 때 엄마한테 못한다고 등짝 맞고 야단 맞고 선생님한테 꿀밤 맞고 빨리 하라고 막 잔소리 받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물론 어렵지만 공부해서 뭔가 성취가 약간 있으면 엄마가 막 박수 쳐주고 자기가 막 공부하다가 어머 나 천재 아니야? 이런 걸 막 느끼고 이러면서 공부가 재밌진 않더라도 공부하면서 어떤 기분 좋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친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저 일이 너무 지긋지긋해. 그럼 하기가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호의적으로 공부를 대할 수 있도록 문제집 조금만 풀어도 막 칭찬해 주시고 100점 맞으면 막 같이 기뻐해 주시고 싫다 그럴 때는 조금 그래 좀 쉬었다 해라 라고 좀 여유도 주시고 그래서 얘가 공부 호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사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뭐 이 학원 보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딱 말씀드리면 학원을 보냈더니 공부 호의성이 망가져. 그러면 스톱하셔야 돼요. 수학을 못해서 수학 더 잘하게 하려고 수학학원 보냈더니 수학 숙제 막 푸느라고 수학이 지긋지긋해지면 수학 포기자가 빨리 돼요. 애가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가거나 뭐 학습지를 푸는데 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하다가 좀 지겨워졌는데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보자 했을 때 또 다시 하고 이런 정도로만 하셔야지 득이 되지. 싫다 그러는데 억지로 끌어다가 막 앉혀놓고 막 하루 종일 학원에 앉혀놓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이가 좌절을 느끼면서 공부 포기가 빨리 온다. 그러니까 사교육은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정도로만 사용하십사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엄마가 말한 대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동생이 있는데요. 걔가 어릴 때 이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리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둘째 딸은 그냥 몸매가 너무 이쁘다고 맨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걔 몸매가 굉장히 예쁜 줄 알고 한 20년 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있을 때 엄마랑 이제 20살이 넘어가지고 제 동생이랑 저랑 저희 엄마랑 셋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제 동생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이 막 어머 너무 짜증나 막 이랬더니 얘 너는 그래도 몸매가 이쁘지 않니? 그 얘기를 또 하셔서 제가 그때 진실을 얘기했어요. 엄마 얘가 뭐가 몸매가 이뻐? 얘 완전 과체중이야. 이랬더니 저희 엄마가 굉장히 정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아무리 내 딸이지만 얼굴 이쁘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그러니까 엄마 그때 저만 놀랐던 게 아니라 제 동생은 막 기절할 때 놀랐어요. 아니 엄마는 나를 20년 동안 속여온 거냐고 하면서 막 놀랐었는데 엄마한테 따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엄마가 너가 도저히 뭐 칭찬할 구석이 없어서 아이고 몸매가 예쁘네 라고 얘기한 거라고 커밍아웃 밝히고 난 뒤로부터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제 동생은 자기 몸매가 되게 예쁜 줄 알고 여름만 되면 숏팬츠 입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어요. 걔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엄마가 어린 시절에 얘를 뭐라고 불렀는가가 얘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우 그만 좀 산만하게 굴어 왜 이렇게 떠들어 가만히 좀 앉아있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산만한 애구나. 아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이게 느릿느릿하고 있어 빨리빨리 좀 해라고 하면 아 나 느린 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정의를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산만한 아이들은 창의적이에요. 느린 아이들은 꼼꼼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해주셔야 되냐면 야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너 산만하다 그러지 네가 얼마나 창의적인 줄 알아? 너 21세기형 인재다. 느린 아이들한테는 빨리 해가 아니고 야 너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해야 얘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창의력으로 돌파하고 꼼꼼함으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의하실 때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고 긍정적 언어를 쓰셔서 얘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에요. 예, 그래서 얘가 자기 자신을 장점으로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공부를 하는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그 21세기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그 공부 방식으로 그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예, 뭐 엘빈 토플러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 식의 공부 방식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식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얘가 다른 재능이 있는데 자꾸 엄마가 성적으로 야단을 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의 재능도 망가뜨려요. 성적으로만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가두지 마시고 너는 비록 성적은 안 좋지만 그거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런 재능이 많은데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이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되고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